전에는 이 미술관 같은데 큐레이터 또는 큐레이션 이런 개념을 많이 썼는데 어느 날부터 이것이 마케팅 개념으로 큐레이션이 도서관이나 서점에 도입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큐레이션이라는 것은 어떤 특징적인 요소를 함께 갖고 있는 주제면 주제, 어떤 하나의 다른 방법이면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동일한 특성을 가지고 뭘 하는 거예요? 책을 큐레이션하는 형태를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용자들이나 소비자의 시선을 끌게 하고 또 이용자나 소비자가 그것을 또 관심을 갖게 만들고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도서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용으로 이어지게 만드는 그런 형태를 이제 띄게 되는데 그런 부분이 결국은 분류라는 큐레이션도 결국은 분류의 일종이다라는 것입니다. 큐레이션 할 때 여러분들이 보면은 스테디셀러에 서점 가면 스테디셀러 이렇게 큐레이션 해놓고 그 다음에 신간도서 큐레이션 해놓고 그 다음에 자기개발서 큐레이션 해놨습니다. 그럼 자기개발서라고 하는 기준은 무엇일까? 여기서 잡는 그 다음에 신간의 기준은 무엇일까? 신간이 최근 일주일간 나온 건지 최근 한 달 이내에 나온 건지 그런 거에 대한 기준이 있겠죠. 그것이 결국은 그 기준이 뭐가 되는 것이에요? 나누는 기준이 결국은 분류를 할 때 우리가 사용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모든 것이 도서관에서 자료를 분류해 놓는 게 결국은 큐레이션이에요. 도서관에서는 가장 우리 보편적이고 가장 기초적인 방법으로 첫 번째 큐레이션, 1단계 큐레이션을 우리는 자료를 주제별로 구분해 놓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더 적극적인 서비스로서 우리가 만약에 요즘에 같은 경우에 어떤 도서관에서 선거철이 다가왔다. 그러면은 선거에 대한 자료만 또 별도로 줄 수도 있는 것인 거죠. 역대 선거는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우리나라의 선거제도는 어떤 것인지 우리는 선거를 통해서 어떤 것을 어떤 지도자를 뽑을 수 있는지 우리가 선거에 피선거권자의 권리는 어떤 것인지 이런 것만 자료를 따로 이슈와 관련되는 것을 큐레이션 해 놓을 수 있는 거죠. 전체적인 기본 큐레이션 안에서 보다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큐레이션을 할 수도 있다는 그 모든 것이 결국은 분류로 인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 분류 전에 분류란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류는 우리 일상생활에 지금까지 하면서 여러분들도 매일매일 분류를 하면서 뭔가를 분류라는 것을 우리 가끔씩 이렇게 가끔씩이 아니라 영어로 얘기를 하면은 클래스 여러분들 보면은 분류하다, 나누다, 또 여러 개 디바이디드라고 나오는 거죠. 그죠? 구분하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분하고 나누고 그 다음에 구분하고 나누고 내 것과 아닌 것 그 다음에 친한 거와 안 친한 거,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어떤 사물을 나누고 현상을 어떤 여러분들이 가진 기준에 의해 가지고 저거는 기야 아니야 라고 여러분들이 구분을 합니다. 제가 주말에 산에를 갔는데 등산을 가면 이렇게 보면서 그 예상한 저게 미세먼지일까 저게 안개일까 이런 얘기 맨날 합니다. 그래서 그럼 미세먼지라고 생각하는 미세먼지애들 저게 미세먼지인지 안개인지 구분하려면 첫째는 미세먼지와 안개를 구분할 수 있는 특성을 알고 있어야죠. 미세먼지가 가진 특성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 또 뭐도 알아야 되겠어요? 안개가 가진 특성. 그 두 것이 차이점을 알아야 아닌지 긴지 나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것을 구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렇게 미세먼지일 때 내가 대처할 수 있는 것이 다르고 안개일 때 내가 대처할 수 있는 게 달라지는 것이죠. 알면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거기에서 대응하고 대처할 수 있는
것이 달라지기 때문에 훨씬 더 편리해질 수 있다는 것, 편의성을 제공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에서 보면 제가 뭐라고 인간은 왜 사물과 현상을 분류하면서 살까? 우리도 지금도 계속 분류하면서 살까? 라고 하면은 분류를 통해서 방금 얘기한 것처럼 그런 분류를 통해서 뭔가 정리정돈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가지고도 더 친한 사람, 덜 친한 사람 또는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인간관계를 어느 정도 내가 각각의 인간관계를 나누는 기준은 각자가 다르겠죠. 주관적인 기준일 수 있어요. 그거는. 어떻게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내가 마음을 써야 되고 정성을 더 들여야 되는 관계와 조금은 조금은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 관계로 구분할 수가 있겠죠. 가끔 그런 얘기 드라마나 또는 뭐 드라마에는 아니고 코미디 소재로 개그 소재로 많이 나오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부조를 얼마를 해야 될까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죠? 뭐 친하면 얼마 뭐 또 덜 친하면 얼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약간의 구분을 해 놓으면은 분류를 통해서 구분을 해 놓으면은 혼돈스럽거나 불분명한 상태의 질서를 부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명확해지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해야 될 거와 이렇게 해야 될 거. 그리고 막 혼돈 속에 있던 게 간결해지고 또 뭔가 의사결정을 할 때 뭔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부조를 얼마나 해야 될까 보면 빨리 신속하게 결정을 할 수가 있고 체계성을 확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제가 우스갯소리로 한 것이고 그렇지 않은 다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 지금 같은 경우에 방학 여러분들의 학기는 뭐가 이루어져요? 학기 중인 거와 방학인 걸로 두 개로 딱 이루어지겠죠. 사계절은 4개의 계절로 이루어졌죠. 그러면 계절이 이루어지면 그 안에서 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 그래서 가끔씩 우리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봄인데 무슨 옷을 그렇게 입고 다니니? 라고 얘기하면 봄이면은 봄에 맞는 거기에 질서와 뭔가가 특성이 부여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분리 또는 구분 또는 분류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삶이 조금 더 편리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뭔가를 의사결정하기도 수월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면은 편의성과 유용성을 제공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것을 구분하려면 우리 사계절 구분하려면은 봄의 특성도 알아야 되고 여름의 특성도 알아야 되고 가을의 특성도 알아야 되고 겨울의 특성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봄이라고 생각을 하면 누구나 봄에 대한 동일한 특성,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봄에 눈이 오면 어떻게 되겠어? 눈이 날씨가 미쳤나 봐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봄이 가져야 되는 특성을 속성을 안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물이나 현상을 구분하려면 어떻게 그 이전에 그 사물의 특징과 속성, 용도 등을 분석하고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것을 모든 분류에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해가 기반이 돼야 돼요. 특성이나 속성이나 용도나 그것을 알아야 이해가 우선 구분이 돼야 이해를 구분해야 분류에 대해서 이해해야만 그 다음에 뭐가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구분할 수가 있어요. A와 B가 같은지 A와 C가 같은지 A와 D가 같은지 D와 C가 왜 다른지 한 곳에 둘 수 없는 이유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게 분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여러분들 이거 분류해. 제가 여러분들한테 1학년 때 지금 이제 비대면이라고 하기 힘든데 대면일 경우에 꼭 첫 시간에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같은 친구도 이렇게 모이면은 앞뒤로 하면 4, 5명이 되겠죠. 4, 5명이 다 요즘 잘 안 갖고 다니는 학생도 많더라고요. 예전에 어떤 친구가 시험 보러 왔는데 볼펜도 안 들고 빈몸으로 왔더라고요. 그래서 볼펜 빌려달라고 해서 제가 볼펜을 줬던 기억이 있는데 안 갖고 다니는 학생도 많은데 보통 문구류 갖고 다니잖아요. 필통 같은 거. 그래서 필통 다 꺼내가지고 그거 같이 모아가지고 분류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분류하라고 하면은 이제 그것을 분류를 해서 결과물을 제시를 하라고 얘기를 하면은 일단은 그 분류하려면 뭐 알아야 되고 필기구가 뭔지 그죠? 문구류 안에는 무엇이 들어가 있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문구류 문방구에 가니까 문구류 어떤 게 있던가요, 여러분들이? 필기구도 있고 필기구 이외도 있고 그죠? 필기구도 있고 도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자도 있고 칼도 있고 이것도 문구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거에 대한 개념을 알고 이해를 해야만 문구류에 포함되는 여러 가지 종류를 이해를 해야만 그 다음에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것을 용도별로 구분을 하듯 가장 문구류를 보면 여러분들 문구점 가면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하나의 방법론이 용도에 따라서 구분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필기류는 다 모아두고 여러분들이 보면은 그래서 필기류 안에서는 여러분들이 보면은 그 안에 또 다시 심의 굵기에 따라 또 구분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니까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거는 뭐라고요? 이해가 필요하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생각? 도서관에는 들어오는 책이다. 그죠? 책을 가지고 우리가 분류를 하려고 그러면은 뭐가 전제가 돼야 되겠어요? 책에 대한 이해가 전제가 돼야 되겠죠. 책에 대한 이해는 책에 가진 내용에 대한 이해도 있지만 책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 돼요. 그 이전에 어떤 책의 종류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책의 종류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했을 때 보면은 여러분들이 한번 봅시다. 하나의 책이 뚝 떨어져 들어왔어요. 그때 이것이 크게 나누면 여러분들 뭘로 나눌 수 있어요? 이것이 단행본, 단행본인지 연속 간행물인지를 나눌 수가 있죠. 단행본하고 연속 간행물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단행본은 한 번 나옴으로 인해 우리 일반적으로 나오는 책이고 연속 간행물은 매일매일 매일매일이 아니라 주기를 두고 주기라는 게 어떤 간격을 두고 나오는 것이 연속 간행물입니다. 이 두 개는 자료가 다르다는 걸 여러분들 알아야 되겠죠? 그 단행본 안에도 여러분들이 보면은 1학년 때 배웠을 것 같습니다. 참고 자료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사전하고, 그 다음에 통계 자료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백과사전 같은 그 다음에 언어사전 같은, 편람 같은 이러한 자료와 소설책은 같은 선상에 놓이지 않는다라는 것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책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일반 전문 서적 이런 것도 있고, 책의 유형에 대한 이해와 그 다음 또 뭐도 있어야 되겠어요? 책의 내용에 대한 이해. 이 모든 것을 이해한 다음에 파악한 다음에 그 자료를 뭐 하는 것이요? 분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누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누는 것을 분류를 하려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떠한 것이든 분류를 하려 그러면은 그 분류하고자 하는 대상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분류합니다. 대부분이 분류합니다. 왜? 앞서 얘기한 것처럼 편의성,
편의성하고 유용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합니다. 자동차도 여러분들 분류합니다. 뭘로 합니까, 우리? 상업용이라고 얘기를 하나요? 상업용하고 그다음에 그 자가용 같은 것을 얘기를 어떻게 보면 제일 위에 상용차, 그다음에 먼차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러고 나면 그다음에 또 뭘까요? SUV 차량, 그다음에 세단으로도 구분합니다. 그럼 그 밑에 SUV나 세단 안에서 그 안에서 또 뭘로 구분합니까? 휘발유를 뭐 때문에 그 연료를 뭘로 하느냐? 디젤 차냐 또는 뭘로 가솔린 차냐로도 구분합니다. 그러면 디젤차, 가솔린차 안에서 또 뭘로 구분합니까? 그 밑에서 그다음에 배기량에 따라 가지고 구분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동차를 사러 간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묻겠죠. 어떤 데 가면은 어떤 차 세단 원해요, SUV 원해요. 세단 원합니다. 그러면 연료를 가솔린 차 원해요, 그 다음에 디젤 차 원해요라고 묻겠죠. 그 다음에 배기량은 어느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뭐 중형차인지 소형차인지 그 다음에 대형차인지 맞나요? 이렇게 묻겠죠. 그럼 거기에 따라 가지고 뭐 하는 것이에요? 차를 추천을 하겠죠. 물론 그 안에 중요한 것도 예산도 들어가겠죠. 이렇게 구분해 놓으면 편리하지 않나? 유용하지 않나요? 그래서 구분해 놓는 것입니다. 옷 사러 가도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뭐 찾는 게 뭐냐고 맨날 묻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게 바로 분류를 통해서 우리 삶에 있어가지고 모든 우리가 매일 접하는 모든 것이 여러분들 스스로도 분류를 하고 그리고 대부분의 삶에 있어가지고 여러분이 살면서 모든 것은 이미 여러분들이 구분을 해놓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류란 방금 자동차 하면서 봤듯이 자동차를 대상으로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제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배기량이 같은 것끼리 모으고 그 다음에 같은 연료를 사용하는 것끼리 모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같은 것끼리는 모으고 어떻게 해요? 같지 않는 것은 분리하는 행위가 바로 분류라는 것입니다. 동질적인 것은 어떻게 해요? 같은 성질을 가진 것은 함께 모으고 그 다음에 같은 성질이 아닌 것은 분리하는 행위를 우리는 분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서관에 가면은 여러분들이 자료가 어떻게 돼 있어요? 같은 주제는 모여 있고 관계가 멀면 멀수록 A라는 주제와 B라는 주제가 어떻게 해요? 거리가 멀면 멀수록 두 개가 서로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멀면 멀수록 어떻게 멀리 떨어져 있어. 사회과학 자료는 다 300거든. 사회과학 자료는 같이 붙어 있고. 예. 인접 학문은 붙어 있고. 또 같은 학문은 모여 있고. 둘 학문 사이가 조금 관계 거리가 멀다라고 하면은 떨어져 있죠. 아래 보면은 그 아래에 보면은 각 사전에서 정의한 분류에 대한 정의가 쭉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전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어요? 종류에 따라 나누는 것, 가르는 것, 즉 유별하는 것. 첸이라는 사람은 지식의 체계적 배열을 위한 논리적 시스템. 그래서 엑스포드 영어 사전에서는 어떤 대상을 일반적인 성격이나 유사성에 따라 유별하거나 배열하는 행위. 그래서 모든 내용을 종합하면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hunter에 의하면 뭐 본질적으로 단순히 어떤 공통의 성질이나 특성에 따라 유사한 사물을 함께 모으는 것. 모든 것을 통틀으면 제일 위에 있는 내용과 같은 거예요. 특성 파악하고 우리가 동일한 것을 모으고 다른 것은 분리하려면은 동일한지 아닌지 알아야 되겠죠. A라는 거와 B라는 이 대상이 동일한지 아닌지를 알아야 되니까 앞서 얘기한 것처럼 어떻게 해요? 분류해야 되는 대상에 대한 이해가 전제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자료 분류 잘하려면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지난 시간에 KDC 잘 알고, DDC 잘 알고, 그 다음에 LC 잘 알고. 이거는 도구를 잘 아는 거는 부차적인 문제다. 더 잘 알아야 될 거는 본질적인 걸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본질적이라는 것은 학문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겠죠. A라는 학문과 B라는 학문이 어떻게 서로 차이 나는지 뭐 저도 모릅니다만서도 자료를 분류하려면 유기학과 무기학이 어떻게 다른지를 알고 이것이 무기학인지 유기학인지 알고 물리학에서 양자 물리학과 일반 물리학이 어떻게 다른지를 알아야 이것은 양자 물리학 책이구나 이거는 일반 물리학 책이구나 알 수 있는 거. 우리가 쉽게 아는 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하는 거는 쉽게 알 수 있어요. 문헌정보학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많은 학생들이 어디에서 문과 학생들이 많겠죠. 그래서 문과 학문은 문과 자료 거기에 학문적 베이스를 두고 있는 자료는 훨씬 더 잘 이해를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곳은 어려울 수도 있을 겁니다. 저는 제일 처음에 일했던 곳이 전혀 생소한 공학 분야 그 연구원이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가서 모르잖아요. 제가 했던 게 뭐냐 하면은 그 공학 분야에 있어가지고 어떤 학문의 체계도를 제일 먼저 공부를 했어요. 여기는 이 공학 분야의 학문의 체계도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라는 거를 공부를 하고 이제 혼자 책 보고 공부하고 이렇게 학문이 이렇게 구분되고 나누는구나 이 분야에서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하나하나 자료가 들어오면은 좀 더 자료를 수집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분류도 해야 되는 뭐 그렇게 엄청 크거나 그렇지 않고 직원이 한 서너 명밖에 안 되는 곳이니까 거기에서 해야 되는 일들이 많겠죠. 이것저것. 그러니까 예산을 그 공부를 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제가 예산을 써야 되잖아요. 그죠? 제 돈을 들여서 책을 사는 게 아니라 연구원의 돈을 들여서 사게 되면은 그것이 내가 잘못하면은 전혀 이 연구원에 프로젝트 하는 연구원들이 필요도 하지 않는 책을 샀을 경우에는 제가 무지해서 제가 몰라서 예산을 낭비한 게 되니까 계속적으로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고민이 되는 것이죠. 모르니까 겁이 나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책을 사면은 책을 수집해가지고 도서관에 책을 사서 배가를 해놓으면은 아주 낯뜨거운 상황도 발생을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렇게 책을 보다가 이렇게 하다가 연구원인지 전문가겠죠? 연구원. 근데 이 책을 왜 샀어요? 이거 아무 쓰잘데기 없는 책을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겠죠. 나의 부족함이 들켜버린 거잖아요. 그렇다고 그거를 숨겨놓을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공부하는 수밖에 없고 그리고 물어야 되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가끔씩은 처음에는 자료를 수집할 때 자료 수집하고자 하는 자료의 리스트를 파악을 하는 거죠. 이러이러한 자료가 필요할 거라고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그 전문가들의 피드백을 받는 것이죠. 이러이러한 책을 사려고 하는데 제대로 선정됐는지 확인 한번 해주십시오라고 이제 그래서 친한 사람을 만들어 두는 거죠. 전문가 몇 명을 그렇게 해서 하고 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그 초창기는 그러면서 그렇게 하다가 점점 더 어느 순간에는 이제 그 사람들은 자기 분야 연구만 하지만 저는 이 공학 이 전체적인 걸 보고 자료를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는
제가 더 그쪽 분야 학문의 트렌드와 그 학문의 변화나 이런 것을 더 잘 알게 되는 상황이겠네. 까지 예, 성장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이다. 이제 이해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 분류는 보면은 분류의 일상적 개념은 사물을 종류별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얘기를 하는. 그래서 학문적 접근. 우리는 학문적으로 접근합니다. 자료 분류할 때. 그죠? 그래서 학문적 접근, 논리학 쪽에서는 어떤 사물이나 대상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상위 개념에서부터 최상위 개념, 상위의 유개념에서 하위의 종개념까지 체계화하는 과정이 바로 분류다. 논리학, 학문적 접근에서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보면은 상위의 유개념에서 하위의 종개념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보면은 여기에서 개념이라는 게 상위 개념을 유개념이라고 그러고 하위 개념을 종개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최상위 개념이 있다고 하면은 이것이 자료가 한 번 구분되고 또 한 번 구분되고 또 한 번 구분되고 또 한 번 구분됐다라고 하면은 네 단계로 구분이 되겠죠. 그럼 유개념, 종개념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것이 다시 유개념이 되고 이 아래가 다시 종개념이 되고 이것이 다시 유개념이 되고 이 아래가 다시 종개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최상위 개념은 우리는 유개념이라고 얘기를 하고 최하위의 종개념까지 체계화가는 과정. 즉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눌 수 있을 때까지 구분하는 거. 계속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다름에 주목해서 계속 구분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최하위까지 체계해 나가는 과정이라는 것은 결국은 어떤 과정이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보면은 계속 뭐 하는 것이에요? 다름에 주목하는 거예요. 같이 둘 수가 없는 거죠. 같이 군집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나눠가요. 우리가 쉽게 제가 다른 부분을 많이 예를 들기도 하는데 좀 더 다른 부분을 예를 드는 것보다가 문학이나 그 다음에 역사 같은 거를 여러분들이 그 예를 들면은 이것이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문학 같은 경우를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보면은 어떻게 해요? 시,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된 소설, 수필 이렇게 해서 이 안에서 구분을 합니다. 처음에 문학 자료를 형식에 따라서 구분을 합니다. 시, 소설. 그 다음에 소설이라고 하면은 소설을 우리는 다시 어떻게 언어에 따라 또 구분을 해요,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어떤 친구가 얘기를 했죠. 언어에 따라 구분했을 때 어떻게 일본 소설, 그 다음에 한국 소설, 미국 소설 이렇게 나눠지죠. 언어에 따라 구분하면 한국 소설이 있습니다. 그죠? 한국 소설이 있다 그러면은 그 다음 언어에 따라 구분했지만 그 다음에 또 뭘 구분하냐? 시대에 따라 구분을 합니다. 어떻게? 요즘에 나오는 현대소설이 있고 그 다음에 근대소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앞에 고전소설이 있고 그다음에 현대 소설도 너무 현대라는 것이 범위가 너무 넓어요. 그죠? 현대가 범위가 너무 넓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 소설도 어떻게 2000년대 이전, 2000년대 이후 이런 식으로 구분해 나가요. 이것이 어떤 거예요? 상위의 유개념에서 하위의 종개념까지 계속 체계해 가는 과정. 역사 같은 경우를 봅시다. 역사를 보면은 대륙으로 구분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죠? 아시아 역사에서 그 다음에 한국 역사. 한국 역사 있고 시대별로 그죠? 조선시대, 고려시대가 앞인가요? 고려시대. 그 다음에 지금 대한민국 왔습니다. 대한민국 1공화국, 2공화국, 3공화국 쭉쭉쭉쭉 이렇게 가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시아 안에 여러 나라가 있겠죠. 아시아도 또 구분이 될 수 있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학문적, 논리적 접근입니다. 분류를 가장 많이 쓰는 데가 어딜까요, 여러분들? 생물학 쪽에서 제일 많이 썼겠죠. 진화에 인간의 진화, 동물의 진화 이런 거에 대해 있어가지고 생물학 쪽에서 이렇게 진화를 구분하면서 우리는 뭐 계통을 우리는 분류를 하는 거예요.
계통을 구분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통을 나누게 되면은 그 계통의 어떤 특성이 포유류라고 하면은 포유류의 어떤 특성이 공통적으로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공통적인 특성에 기반하되 그 다음에 또 다름에 기반하는 것이 분류라는 것입니다. 분류와 관련된 용어를 가끔 세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내포가 있고 외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개념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우리 많이 여러분들 들어봤을 겁니다. 컨셉이라고 얘기를 해요. 분류에 있었고 컨셉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봅시다. 컨셉은 대상의 본질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나 나나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인식의 단위예요. 인식의 단위. 책상이 무엇일까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책상에 대해서 여러분도 나도 동일한 인식의 단위를 갖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봤을 때 저건 책상이야 라고 똑같이 얘기할 수 있는 것이에요. 저건 뭐라고 얘기를 하나, 저건 책이야 라고 할 수 있는 동일한 어떤 인식적 단위를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별해낼 수 있는 능력이겠죠. 여러분들이 가진 인식 단위입니다. 그러면 내포는 무엇이냐라고 얘기를 하면은 개념을 구성하는 책상이라는 특성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개념을 구성하는 그 책상의 공통적 성질의 합집합. 어떤 사람은 이것을 책상이라고 인식을 하는데 제가 책상이라고 인식하는 인식의 단위가 공부하는 책상 앉아서 책상 공부하는 곳이야. 그리고 나무로 되어 있을 수도 있고 철제로 되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내포는 책상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성질은 10가지, 20가지가 있을 수도 있어요. 네. 10가지, 20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모든 사람이 그 내포를 다 알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인식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것이 책상같이 단순한 거는 금방 할 수 있어요. 금방 할 수 있지만 만약에 어려운 거다. 학문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철학의 형이상학이든 또는 철학에 있었고 어떤 부분 칸트 철학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칸트 철학이 갖고 있는 공통적 성질, 특성 이런 것을 다 아는 사람은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은 이것이 무엇인지 칸트 철학과 어떻게 비슷한지 아닌지를 할 수 있어요. 인식할 수가 있는데 그 성질을 그거에 대해서 내포를 그 칸트 철학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총체적 특징을 잘 모르면 그것을 인식해낼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떤 거에 어떤 사물이나 현상이나 어떤 학문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인식적 단위가 개념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경제학에 대해서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책이 도서관에 들어왔을 때 이거 경제학이야. 경제학 중에서 경제 이론이야. 경제학 중에서 경제 정책이야. 경제학 중에서 경제 사야. 경제 역사야. 경제 역사 중에서 유럽의 역사야. 라고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어요? 인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포는 총체적 특징이고 그 대상이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인식하는 단위 총체적으로 다 몰라도 인식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 인식 단위가 여러분들이 개념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인간이라는 개념의 내포는 많겠죠. 이성을 갖고 있고 도구도 사용하고 직립보행을 하고 사고를 할 수 있고 생각 어떤 거 있거든. 손이 어쩌고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데 그것을 중에 저 사람 여러분들이 지나가다 저 사람이 인간인지 아닌지 동물인지 이 사람도 동물이죠. 구분해낼 수 있는 것이 개념이라 인식 단위가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외연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개념이 적용될 수 있는 대상의 범위를 얘기를 합니다. 내포라든가 이렇게 총체적 성질을 갖고 있으면 저기까지가 인간이야, 저기까지가 철이야, 저기까지가 문학이야, 저기까지가 경제학이야. 경제학의 범위를
찾아낼 수 있고, 그다음에 철학책의 범위를 여러분들이 뭐 할 수 있어요? 정할 수 있는 것이 외연입니다. 뭔가 외연이 정해지려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내포를 알아야 되겠죠. 그죠? 총체적인 특징을 알아야 그 안에 얘가 포함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는 것이죠. 문학이라는 개념의 외연은 시, 소설, 수필, 희곡, 뭐 평론 이렇게 이거는 문학이야 아니야 라고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 금속이라고 하는 것은 금속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하면은 금, 은, 동, 철 이런 것. 예술이라는 외연 안에, 예술이라는 범위에 카테고리에 포함될 수 있는 건 뭘까? 연극, 영화, 음악 뭐 이런 것일 수. 그러면은 예술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포함될 수 있다면은 왜 이것을 예술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그럼 예술이 갖고 있는 어떤 총체적 특징은 무엇일까? 내포는 무엇일까? 라고 얘기하면 예술은 자기 표현이고 창작 활동이고 뭐 이런 속성을 갖고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류와 관련된 용어까지 오늘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분류와 관련된 분류 및 관련 용어를 앞에서부터 조금 더 보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수업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분류 및 관련 용어의 이해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이 우리 선거네요. 그래서 선거 끝나고 그러면은 3월 11일 날 수업에서 뵙겠습니다. 네, 한 주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예,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예.